읽을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도 미세먼지 덕분에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무료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박원순 시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논란 자체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이런 얘기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성비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마스크들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난해 신변 보호용으로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던 50대 여성이 피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스마트워치가 피의자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결국 변을 당하고 만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경찰에게 앞으로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을 사전에 착용자에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워치 사실상 신변보호의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을 지내신 백희종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이 스마트워치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위치 추적기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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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스마트 착용자가 이제 위급하거나 필요할 때 112 신고가 되는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위성 GPS와 연결돼가지고 신고자나 그 착용자 위치가 확인이 되는데 예. 그때 이제 긴급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가해자를 현장에서 제압하는 그런 방식의 스마트워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고하려면 뭐 하나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경찰에 연결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곧바로 뭐 112 단축키처럼 예. 그냥 문제가 있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 자동으로 위치도 이제 쫙 어디 있구나 이걸 자동으로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버튼만 그렇습니다. 누르면 되긴 되는 네. 거네요. 버튼만 그죠? 누르면 신고자나 착용자의 위치가 그대로 확인이 돼가지고 아하. 그 현장으로 경찰관이 달려가는 그런 그 형식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신변보호 대상을 요청한 사람한테는 다 지급되는 겁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여성 99%가 여성인 경우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심사를 하는데 특히 범죄 우려가 있거나 스토커 피해자나 그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가정폭력 대상자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헤어진 연인이 절대로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이제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또 직장이나 집으로 수시로 찾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지금 한 몇 명 정도 돼요? 현재까지는 한 5,885명 정도의 지급을 했는데 예. 이게 최대 6개월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6개월 이제 그 안에 이제 위해소가 사라지면 반납을 하고 하는데 현재는 한 2,050대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2,050개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신고를 쫙 했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쫙 눌렀을 때 이제 그 경찰서 뭐 전광판이나 이런 데 딱 뜰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112 이게 상황실에 이제 112 상황실에 그러면은 네네. 일반 112 신고보다 이게 좀 차이가 먼저 출동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신청서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신청자가 예. 이런 여러 가지 위해 요소나 가해자로 우려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 가해자의 행동 방식 같은 경우를 상세하게 기재를 해놓으면 예. 이제 긴급으로 출동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출동을 해서 그 신고자나 착용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검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눌렀는데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GPS 방식이 건물 내부나 그다음에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지금 개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GPS 방식 그다음에 와이파이 방식이라는 게 있고 이 셀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걸 종합적으로 지금 2월달 중에 다음 2월달 중에 개선을 하겠다.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의사항을 사용자들한테 경찰이 이제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권익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 50대 여성이 사망을 했거든요. 실내하고 지하에 계시는 바람에. 그런데 이제 매뉴얼에 보면 경찰관이 112 신고 이 긴급 신변보호 요청서를 작성할 때 매뉴얼에 의하면 경찰관이 모두 주의할 점, 대처할 방법 이런 걸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뭐 거의 대다수가 피해자에게 이런 부분을 고지를 하는 걸로 드러났는데 어쨌든 그 부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경찰관이 좀 더 여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팀장님께서 뭐 오랫동안 경찰에 계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이거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선 대상자가 돼가지고 이제 긴급 출동을 한다 하더라도 출동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그 최대 40초 그리고 이제 지금 40초요? 40초 이내 그리고 9초까지 확인이 되는데 출동하는 경우가 최소 3분에서 최대 5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나 착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위급한 상황에 누르게 되는데 물론 이제 3분 정도 더 줄일 수는 없겠죠, 사실. 솔직한 얘기로. 사실 그 사람이 가는데 어떻게 3분도 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만약에 신고자나 착용자가 그 버튼을 눌러서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구대 파출소뿐만이 아니라 인근에서 순찰, 패트롤을 하고 있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 또 형사 활동을 하고 있는 형사 이런 모든 기능의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 집중적으로 강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요 스마트워치 아까 40초를 9초로 줄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 뭐 바꾸면은 그거는 9초까지 줄일 수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 GPS 방식이라는 게 있고 와이파이 방식이 있고 또 셀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종합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GPS 방식이 오차 범위가 반경 100m고 이제 단점이 건물 내부나 지하실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한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와이파이 방식입니다. 이게 반경 200m인데 와이파이 중계가 없는 다른 곳에서는 또 이게 지역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셀 방식은 이게 건물이나 개활지, 산속 모두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오차 범위가 반경 2km라는 거죠.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피해자나 신고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빨리 강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팀장님께서 이렇게 쭉 경찰 생활 하시면서 스마트워치보다 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이제 제가 가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112 단축 키를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유해 요소가 있는 그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사실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평소에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담당 경찰관이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에게 이런 유해 요소를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피해를 줄이고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12 단축키도 누르고 스마트 워치도 누르고 두 개를 다 해달라. 이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이 경찰관이 신속 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위치 파악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실내나 지하 같은 경우에는 112 단축키를 함께 눌러주시면 평소에 저장을 해놓으셨다가 그 112 단축키 누르면 전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기지국 그걸로 통해서 더 빨리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 오원출 사건 같은 경우가 상기가 되거든요. 수원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112 단축키를 하시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가 112 상황실 모니터에 뜹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한
예.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스마트워치를 어쨌든 신청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도 신청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네, 간단합니다. 예. 관할 지구내 파출소, 경찰서 가까운 곳에 가셔가지고요. 예.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청자 인적사항이나 가해자 인적사항, 신변보호 신청 사유나 신청자의 여러 가지 종합된 그 정보들을 제공을 하시면 이제 이게 간단한 심사를 거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의 99% 정도가 여성이 착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남자도 할 수 있겠죠, 뭐. 예, 남자도 가능합니다. 예, 예. 하지만 현재 실태는 99% 여성이 착용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 대다수 지급을 하고 또 경찰관이 추가적으로 신변보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신속 출동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위해 요소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29분 2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도 대중교통이 무료입니다. 제가 3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자동차가 이론적으로 많이 줄어야 되는데 오늘도 그럴까요? 김미랑 캐스터? 네, 오늘도 초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시도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주보다는 서울시 내 교통량이 1.8% 감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는 먼저 분당수로 도심 쪽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탄천 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암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남대교 지나서 한강대교 구간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방향 행주대교 일대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도권 일대부터 한강대교 사이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강남권 동작대교 일대부터 반포대교까지는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군 구리 쪽 보고 있는데요. 아직은 가양대교 일대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다시 서강대교 지나서 반포대교 구간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은 집을 빨리 팔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수석이 먼저 집을 팔았다 그러는데 이분들 조국 수석도 다주택자였었어요? 그렇죠. 부산 해운대하고 서울 강남 쪽에서 뭐 건물까지 하면 세 채였고 아무튼 다주택자로 신고를 했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양산 집하고 서울 구기동 홍은동이었죠. 홍은동 사저까지 해서 조치했었는데. 홍은동 집 팔았다며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팔았다라는 거고요. 조국 수석은 서초구 방배동에 있고 부산 해운대 아파트가 있는데 그리고 건물도 있고요. 이 중에 뭘 팔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 두 분은 이렇게 했지만 고위공직자 1급 이상 중에 42%, 청와대 공직자 15명 중에 10명, 즉 3명 중에 2명이 다주택자였고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들의 60%가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들이 쓰셔. 예,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 신뢰의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집을 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전국 공직자들은 어떤 데라면 다 강남에 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내로남불이잖아요. 네. 다주택자 규제 팔거나 임대주택자로 등록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청와대 공직자 15명 중에 10명이 다주택자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먼저 포문을 열었죠. 이제 나머지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그리고 다들 조국 수석이 어느 집을 팔았을까가 관심이죠. 그러니까 부산집 팔았으면 그러니까 다 강남으로 몰리지라면서 지금 똑똑 똘똘한 한 채로만 몰리면서 근데 부산의 해운대도 만만치 않아요? 해운대 집값은 뭐 지금은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지방은 지금 꺼지고 있고 수도권 외곽도 뭐 다들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데 그 트렌드 보여줄지 하고요. 그 외 나머지 분들 뭐 장하성 정책실장이라든지 그런 분들 다 다주택자였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처럼 갈 거냐라는 거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집을 팔았는데 그 산 사람이 김재준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이죠. 그렇다고요. 네. 이 거래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자, 이 홈쇼핑 1위 업체인 CJ 오쇼핑이 콘텐츠 기업 CJ ENM을 합병했네요. 홈쇼핑을 뭐 1, 2, 3위 보는 걸 기준이 여러 가지입니다. 매출로 볼 거냐 아니면 거래액으로 볼 거냐 이익으로 볼 거냐 아무튼 그 전체 매출로 보면 1위인 게 CJ 오쇼핑이거든요. 네. CJ 오쇼핑이 같은 CJ 그룹 내 CJ ENM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ENM이 뭘 가지고 있느냐. TVN, 뭐 Mnet, OCN 같은 방송 콘텐츠나 이런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네. 여기를 이제 인수하는 거죠. 합병을 하는데 잔존법인은 CJ 오쇼핑이 되는 겁니다. 왜 하냐. 미디어 커머스, 이른바 티커머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홈쇼핑도 되게 잘 만든 거죠. 막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드라마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드라마 안에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규제가 돼 있지만 이런저런 커머스 요인 그걸 심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런 형태로 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거고요. 그거 어디서 하던 건데 라고 하면 아마존 모델이라는 거죠. 아마존도 뭐 콘텐츠 업체를 이런저런 건 인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고 알리바바도 뭐 스필버그의 영화사를 인수했었잖아요. 이런 거에 연장선에서 CJ 오쇼핑이 CJ ENM을 합병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결국에 다른 홈쇼핑, 다른 콘텐츠 기업 어떻게 움직일까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죠. 그러네요. LGU 플러스가 또 CJ 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CJ 오쇼핑과 CJ ENM 합병과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CJ 헬로비전의 최대 주주가 CJ 오쇼핑이거든요. 야, 이 물리고 계속 이러네요. 뭐 일종의 뭐 옛날로 치면 뭐 순환출자 비슷했던 건데 어쨌든 CJ 오쇼핑이 대주주입니다. 이걸 팔고 CJ ENM과 합병하는 거죠. CJ 헬로비전은 이른바 그 SO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망을 까는 업체고 케이블 TV 업체죠. 케이블 TV 업체죠. 이걸 작년에도 SK가 인수하려고 했다가 방송사들이 다 들끓었었죠. 이게 방통융합, 좋게 보면 방통융합인데 통신 공룡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정부가 인가하지 않았어요. 2016년의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러면 SK가 못하면 누가 하겠어. LG U 플러스가 할 거야라는 관측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얘기가 오고 가 있고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보이면 왜냐하면 가격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끝이 안 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공시를 하라고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갔어요. 그 오늘 내에 이제 CJ LG U 플러스가 공시를 하겠죠. 뭐 확정된 바는 없지만 추진 중이다 내지는 검토 중이다 이런 식의 공시를 하지 않을까 하고 오늘이 18일이죠. 오늘 오후 12시까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전기장판에서 불임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저도 온수매트 많이 이용하는데. 그 온수매트도 전기로 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가스로 할 리는 없잖아요. 네. 전기장판에 비해서 전기요금도 덜 나오고 좀 해롭지 않다라고 해서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온수매트가. 일단 물로써 데우니까 전자파가 덜 나온다 이랬었거든요.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시중에서 잘 팔리는 온수매트를 포함한 전기장판류 18개를 조사했습니다. 전기 매트가 10개였고 전기장판이 8개였는데요. 이 18개 중에 15개, 83%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뭔데 이게 정자수 감소나 불임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유해 물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기장판류에 얼마가 해롭고 안 해롭고의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바닥재에 사용하는 PVC 바닥재에 사용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봤더니 15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다이에틸 핵실프탈레이트라는 뭐 저도 처음 듣는 이 물질이 나왔다는데 이건 예. 발암 물질이라고 합니다. 발암 물질까지 있어요. 이 심각한 거는 이 전기장판 8개에서 이 발암 물질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코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예 표면 코팅층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257배를 넘게 검출됐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저같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죠? 교체를 해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든 뭐 조치를 해줄까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소비자원은 각 해당 사업체들에게 자발적으로 시정해라 이렇게 권고는 했습니다. 권고라는 건 어디까지나 강제사항이 아닌 거죠. 예.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이 좀 들끓 것 같고요. 이제 표준이 없으니까 국가기술 표준원은 이 프탈레이트계 가수제에 대한 전기장판에 대한 안전 기준 요건 마련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전기장판 얘기가 나온 김에 전기요금도 얘기를 좀 해보죠. 전기요금 누진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했네요. 항상 전기요금 폭탄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좀 잠잠하죠. 예. 왜냐하면 2016년 말에 가정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잖아요. 원래 11배 나던 게 뭐 3, 4배로 이렇게 작게 만들면서 전기요금 폭탄 얘기가 좀 잦아들었는데 예. 그리고 최근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이 두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6단계로 누진제를 한 건 좀 부당하다. 예. 산업용에 비해서 비싸게 책정한 가정용 전기요금 문제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총 13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제기했던 소송이 어제 2심 항소심 판결이 났는데 원고 패소 판결한 겁니다. 현재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이 판단을 내린 건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 요인 같아요. 6단계에서 3단계로 바꿨고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도 올린다라고 하고 한국의 전기요금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싸잖아요. 월등히까지는 아닌데 뭐 좀 싸다고는 하죠. 선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싼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아마 감안해서 내린 판결인데 그러면 다 원고가 패소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작년 6월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문제가 있다. 가정용 누진제 요금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관건이고요. 현 소송을 또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박상원 변호사인데 그래서 좀 계속 관심을 받고 있죠. 자, 그리고 해외 직구 얘기도 좀 해보죠. 해외 직구 하면은 싼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피 머신이나 공기청정기는 해외 직구가 더 비싸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한국 소비자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해외 직구로 많이 사는 생활가전 5개 분명, 전기레인지, 커피 머신, 블렌더,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를 조사해봤는데요. 국내 오픈마켓 3사하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 가격, 해외 쇼핑몰 인터넷 가격에는 배송료하고 관세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커피 머신이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잘 팔리는 제품 기준인데요. 오히려 국내에서 더 쌌다는 거죠. 국내에서 워낙 많이 사니까 많이 수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서 오히려 해외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쌌다라는 거고요.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뭐 D사 제품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네. 사는 게 월등히 쌌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해외에서 사면 항상 그 보장을 못 받잖아요. 뭐 결함이라든지 그렇죠. 뭐 배송 맞아요.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불만을 제기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도. 예. 오늘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통되죠?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2터미널로 가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유의할 게 이게 있습니다. 이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잖아요. 항공 얼라이언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티켓을 산 항공사 기준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에 샀다 하더라도 실제 대한항공과 얼라이언스 되는 항공사, 이 운행하는 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혼돈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항공권 이티켓에 나와 있다라고 하니까 이 터미널로 가시려면 글로 가야 되고요. 오늘부터 그래도 첫날이니까 I'm late라는 편말을 들 수 있게 해준답니다. 잘못 왔으니까 나 좀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급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공항에서만 혼돈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22일 남았습니다. 근데 이번 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30년 만의 올림픽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 100년이 넘은 올림픽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역사학자 전희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무슨 중학교 때 배웠나 고등학교 때 배웠나 이 쿠페르탱 남작 뭐 이러고 이제 교과서에 사진도 나오고 근대 올림픽 뭐 해문은 나오고 그러죠. 예. 이 사람이 근대 올림픽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런 걸 하자고 제창을 했고 동조자를 규합해서 능력이 있어요. 당시 이제 귀족 잔재가 좀 남아있던 시대니까 국제적으로 여러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이제 동조자들을 규합해서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경기대회 이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창시한 것이 1894년이었죠. 예. 우리나라 가보게 여기 있던 바로 그 해입니다. 1894년. 근데 이게 왜 올림픽을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이 쿠페르탱 남작 본인이 교육자이자 이제 체육 애호가 스포츠 애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를 통한 교육적 효과 이거에 이제 관심이 많았고요. 둘째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시절에 프랑스인인데요. 예. 독일 프랑스 전쟁, 이른바 보불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을 겪었었고요. 또 얼마 직전에 이 사람이 이제 고대 그리스에 이런 올림픽 경기 대회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유적 발굴 관련 이제 보도를 보고 알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좀 결합하면 그러니까 고대의 그리스의 올림픽을 부활하면 전쟁을 막고 또는 최소한 이제 전쟁하려는 좀 충동을 억누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처음 제창했던 것이 평화의 제전이었습니다. 전쟁하지 말자. 그리스인들이 올림픽을 4년에 한 번씩 했던 것은 이제 4년에 한 번이라도 전쟁을 쉬고 전쟁 없는 해를 만들고 그 전쟁 없는 해를 올림푸스산의 제우스 신에게 봉헌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되살려서 4년에 한 번이라도 좀 평화롭게 스포츠로 경쟁하고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껏 올림픽에는 평화의 제전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은 과거부터 정치적인 이유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원래가 정치적인 그죠? 행사였죠. 정치적이다 이거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행사였습니다. 종교적인 행사. 예. 고대 올림픽은 그랬죠. 그리스. 그러니까 전쟁이든 평화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니까. 아하.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올림픽하고 옛날 올림픽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스 시대 때. 또는 원칙적으로 같은 것은 4년에 한 번 개최한다라는 거죠. 근데 4년에 한 번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저희 이 코너에서 캘린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대 그리스의 캘린더가 요즘하고 달라서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집어넣어야 하는 그런 캘린더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있는 윤달은 이제 공짜 달이니까 쉽게 말하면 없다가 한 달이 더 생기는 거니까 이 달은 이제 온전하게 신에게 되돌려드린다. 이런 차원에서 4년에 한 번씩 이제 고대 올림픽을 개최했다고 하고요. 이 4년에 한 번씩 개최했다고 하는 이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대 올림픽에서도 이 4년에 한 번씩 개최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근데 이제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경기 종목이 기본적으로 달랐는데,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근대올림픽 창시할 때 이게 올림픽 경기에 가장 핵심적인 종목을 이제 묶어서 근대 5종이라고 했어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격투기, 달리기, 원반 던지기, 지금도 하고 있는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포환 던지기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전투행위잖아요. 그렇죠. 무기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투를 치고 가짜 전투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는 전투를 했던 것이 고대 올림픽이고, 그 원칙은 그대로 승계를 해서 근대의 5가지 종목, 핵심적인 이제 5가지 전투 종목을 집어넣었던 거죠. 그게 이제 승마, 사격, 그다음에 순서대로 보자면은 이제 승마, 그리고 이제 수영, 크로스컨트리, 사격, 펜싱, 이 5가지 종목을. 그러니까 1년의 전투 과정이죠. 말 타고 달려가다가 물을 만나면 말을 놓고 이제 헤엄쳐 건너고, 그 다음에 말이 없으니까 뛰어가고, 그리고 적을 만나면 이제 총을 쏘고, 총알이 떨어지면 칼 뽑아 들고 싸우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종목으로 만들었던 것이 근대오종이고 이게 이제 근대올림픽에서의 핵심 종목이었었고 처음 창안됐을 당시에 고대올림픽에서도 주로 이런 격투기, 전투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 종목이었는데 고대올림픽은 실제로는 이제 사상자가 꽤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맨손으로 격투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보호장구 같은 것들이 없던 때니까 또 그런 것에 이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뭐 일종의 좀 희생 제의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특별히 이제 문제시되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이게 2년마다 교대로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림픽, 동계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하계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인데 따지고 보면 중간에 한 번씩 열리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죠? 근데 이거는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92년까지는 같은 해에 열렸어요. 아, 그래요? 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은 92년 그 일반 올림픽도 같이 열렸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96년에 열려야 되는데 2년을 당겨서 94년 릴레하메르 올림픽이 노르웨이에서 열렸죠. 이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엇갈리기 시작한 이때부터 엇갈려놓기 시작한 거죠. 이건 일단 뭐 동계올림픽이 굉장히 사실은 동계 스포츠 종목이 돈이 많이 드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하계 스포츠야 그냥 부자들이 부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돼야 되고요. 이제 세계 경제가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동계올림픽을 즐길 수 있는 나라들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계올림픽 이른바 방송이죠. 사실 IOC가 이제 벌어들이는 돈들이 그 방송 수입. 중계권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입 시장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굉장히 커졌고 또 인기도 높아졌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자면은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상업적으로 좀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월드컵이 이제 단일 종목이니까 세계인들이 가장 좀 열광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단일 종목이니까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월드컵과 일반 하계올림픽과 좀 사이사이에 2년에 한 번씩 좀 끼워 넣어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주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상업적인 이유가 좀 상업적인 있었다. 이유가 핵심이죠. 뭐 사실 20세기 후반기에 와서 모든 일들은 배후에 돈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처음에 올림픽 언제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 직전이 48년도가 런던 올림픽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국호가 정해지기도 전에. 그래서 태극기만 들고 그리고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냥 참석할 수 있었던 말이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른바 독립이라고 하는 것, 구식민지 세계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 추세였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올림픽위원회가 국가 단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전제로 해서 참여를 허락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가 사실 이제 공인된 국가가 아니었음에도 UN 가입국이 아니었음에도 당연히 승인을 받은 나라도 없고요. 이제 해방된 식민지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또 올림픽 하면은 88 서울 올림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좀 행사였죠. 애초에 이 88 서울 올림픽 좀 유치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아마 81년이었나요? 바덴바덴에서 새벽에 올림픽. 근데 그 이후에 상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많이. 그러니까 요걸 이제 정비하면서 이른바 합동 재개발이라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군데 양동, 상계동 등지 이제 판자촌 철거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이 자체가 좀 일종의 좀 정치적 행사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이 처음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광주 학살 바로 그 다음 해 광주 민주화운동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고 전두환 쿠데타를 합리화시키기 합리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고 또 이 일에 뭐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문제들 좀 개입돼 있고 해가지고 많은 이제 비판적 시각도 좀 있었는데 87년도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의 승리 이후에 88년에 개최됨으로써 뭐랄까 이 문제에 대한 컴플렉스를 씻고 나서 개최를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축전으로 열릴 만한 좀 여건이 마련됐었고요. 특히 87년도에 이른바 6월 민주화 운동 또는 7, 8월에 이제 대규모로 벌어졌던 노동운동 뒤이어서 이제 실질 임금의 좀
급등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87년부터 88년 사이에 숨가쁘게 전개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본다면 올림픽 개최라는 사건 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과 맞물리면서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좀 변곡점이 됐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바뀐 측면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87, 88년을 겪으면서 이른바 대중소비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마이카 시대가 이때부터 열렸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경제학자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인들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는 자기 국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절대 빈곤에서 해방돼서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뭐 87년 이후에 전개된 사건들인데 그 이제 정점이랄까요? 출발점이랄까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서막처럼 88 서울 올림픽이 이제 열렸던 거죠. 이번 서울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도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좀 정치적 상황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목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